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3. 밀봉건제가 너무 길어서 부득이 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오늘은 밀봉건제 뒷부분을 하고 다음 달에 유목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밀봉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밀재배 지역의 특성에 이어 오늘은 그리스와 동방, 즉 페르시아 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어서 천년왕국이었던 동로마 제국 그리고 봉건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와 동방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리엔트라고 하는 건 동쪽이라는 뜻이죠.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동쪽, 그 당시라면 이제 페르시아가 해당되는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경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야만인, 멸시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화에 대한 그 호기심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두려움, 이러한 양면적인 모순되는 감정을 가지고 동방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시작되는 페르시아는 뭐냐? 오리엔트를 대표하는 게 페르시아였는데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종교는 조로아스타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날개,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타교의 상징입니다. 상징. 조로아스타교는 배화교입니다. 배자는 손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어서 하는 절이 세배죠. 그 다음에 절하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것이 배송입니다. 배송.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배화교라고 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알조 슈프라하 자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조로아스타의 독일어식 발음입니다. 그럼 이 배화교의 특징이 뭐냐? 유일신과 종말론과 불의 심판입니다. 그전에는 로마의 경우에도 여러 신을 섬겼죠. 말하자면 잡신인데 그래서 로마에는 판데온, 잡신을 섬기는 모든 신을 섬기는 그 건물이 판데온입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이제 빵데옹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로아스타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로아스타교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이 선신이 악신을 이기고 있을 때는 평화와 번영이 시작되고 지속되지만 악신이 이기게 되면 결국 질병이 돌고 인간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이 선신이 악신을 영원히 이기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유토피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유토피아가 바로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신이 악신을 영원히 이기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게 종말론입니다. 그럼 이 선신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죠. 같이 모여서.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선신이 악신을 영원히 이기게 될 때 선신은 악신의 편을 들었던 나쁜 놈들한테 불의 심판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옥에서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유대교로 넘어가고 이것은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 중심의 신학이 추가돼서 생겨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은 크라이스트의 한자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왕이 누구냐?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는 이 수사라고 하는 곳부터 지금의 에페소까지 왕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도라는 말을 쓰죠. 왕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영어에는 학습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왕도 뭐냐?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왕도라는 것은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는 편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왕도가 없다는 것은 쉬운 길이 없다는 거죠. 다 일일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논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인더스강 여기까지 영토를 확대하는데 이 뒤에 그리스의 뒤로 있는 알렉산더의 경우에도 인더스 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그 밑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폴리스는 도시죠. 뜻은 페르시아인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인들은 파르샤라고 한다고 하죠. 그 가수 퀸 아시죠? 그 중에 프레드 머큐리 그 아버지와 머큐리는 파르샤입니다. 파르샤라는 건 뭐냐? 인도에 있는 파르샤는 7세기 후반이 되면 아랍이 이쪽 지역까지 전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타교를 믿던 사람들의 일부가 인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인도에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파르샤라고 하는데 그 머큐리의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게 사람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타교에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지금 유적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 기둥들만 해도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세폴리스는 엄청나게 번창했던 큰 도시라는 거죠. 이 사진은 그 중에 한 부분, 그래도 좀 많이 기둥과 벽이 남아있는 곳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를 공략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아테네 군이 결사적으로 저지해서 결국은 페르시아 군대가 회군하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42점 몇 킬로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마라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나중에 그 다리우스 2세 때 그 아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말로 노란 머리란 뜻이라고 그래요. 480년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 2차 원정을 하는데 그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맞닥뜨리는 데가 테르모필레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뒤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곳을 지킨 것이 바로 스파르타 군사 300명입니다. 몇 년 전에 스파르타 300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저지했는데 처음엔 잘 막았지만 그리스의 배신자 한 명이 이 테르모 필레 협곡을 우회하는 새끼를 알려줌으로써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을 만드는데 이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아나톨리아 해변 이곳이 바로 아나톨리아 해변입니다. 트로이라든가 많은 그리스 폴리스가 여기 있었죠.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와 다리우스 2세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리스의 31개 연합 도시국가들이 만들었는데, 이때 모인 게 어디냐? 델포이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델포이 하면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죠. 델포이에 있는 신탁을 할 때 사용하는 머리 셋 달린 뱀 기둥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위에 뱀 대가리가 3개가 있어요. 지금 아래는 이 델포이에 있던 그 청동뱀을 이스탄불 동로마 시대 때 이스탄불로 가져왔습니다. 확대한 사진인데 이 위에 3마리가 지금 서로 몸을 꼬고 있는데 뱀 대가리 3마리가 이렇게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3마리 뱀 대가리 3개 중에 하나는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고, 한 개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그러니까 여기가 델포이에 모여서 이제 신탁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결정한 게, 그러면 델로스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하기로 했느냐? 아테네에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데 이 비용을, 이 공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 동맹 기금을 유용하고 독단적으로 전횡 결정함으로써 전은 오로지고 횡은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횡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전횡입니다. 이 횡자는 가로란 뜻도 있지만 뜻밖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로일 때는 횡단보도, 가로로 건너죠. 그 다음에 횡재했다, 비명횡사라고 할 때 횡은 뜻밖이라는 뜻입니다. 뜻밖에 없는 재물이 횡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리스가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델포이에서 신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신탁을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에 보면 할머니가 나오죠. 그 할머니를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라클은 뭐냐? 신탁을 할 때 신관이 있지만 신과 접속한 신들린 여성이 신녀라고 하는데, 신의 말씀을 웅얼웅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신관이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델포이는 대지에 모시는 가이아가 퓨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큰 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피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델포이로 바뀝니다. 피토가 예언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이 피톤을 처치하고 이 신탁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가 누구냐?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터키 에페소에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 파괴된 것이 기둥만 한 개 남아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몰락하고 그 와중에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알렉산더와 무관하고, 이곳은 지금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마케도니아입니다. 그곳을 지배하던 왕 필리포스는 직업군을 양성합니다. 이 당시는 평소에 농사를 짓던 장사라던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구입한 창과 칼과 갑옷을 갖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물론 부자들, 돈 많은 자들은 거기에다 말을 더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귀족들 이런 자들은 말을 타고 기병으로 전투를 하고 일반 자유민들은 보병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스는 아예 전문적인 월급을 주는 직업군을 양성해요. 왜 그러냐? 그 당시는 근접전 할 때 우선 창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스는 직업군을 양성해서 팔랑크스 전술을 구사하는데 이 창의 길이가 이전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집 대응을 이루고 밀고 갈 때 이 창에 먼저 찔리게 되죠. 권투 선수도 긴 팔과 짧은 팔, 긴 팔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창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직업군이기 때문에 맨날 창을 드는 연습만 합니다. 창으로 찌르는 연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팔랑크스 전술은 창을 앞으로 세우면 이 뒷줄에서 앞줄 창의 뒷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찌를 때 같이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대들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팔랑크스 전술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진을 짜고 방진을 짜고 이런 것을 방진이라고 하죠. 방은 모방자입니다. 모가 나게 이렇게 진을 짜고서 밀고 나가는데 그럼 옆에서 공격하면 무너지잖아요. 이 옆은 그 귀족 정예 군대가 이 옆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늘 전투 훈련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옆을 지켜주니까 이 방진은 계속 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팔랑크스 전술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티카의 왕 오디시우스는 트로이를 들어가기 전에 출정 전에 자기 아들의 교육을 친구 멘토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의뢰합니다. 물론 이제 필리포스도 친구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알렉산더 교육을 의뢰하죠. 어쨌든 그 조언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멘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는 낱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대부분을 이제 필리포스가 장악하게 되는데 이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마저 평정하고 동방 원정에 나갑니다. 이때 페르시아 쪽은 다리우스 3세예요. 지금 이것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알렉산더의 관이라고 주장하는데 모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관 사면에 이런 부조가 있어요. 전투 장면이죠. 지금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지금 오른쪽 손을 한껏 치켜들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무로 만든 창이 여기 끼어 있었습니다. 긴 창으로 지금 이런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군사예요. 페르시아 군사를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 부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자 얼굴을 보세요. 위에 지금 머리에 쓴 것이 뭐죠? 사자탈이죠. 지금 이 부분이 코고 위에 눈이 있고 위에 부스부스한 머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자탈을 쓴 모습이면 이것은 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을 보시면 이게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의 부관들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군사들과 군대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는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 예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벗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부조를 하고 조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인간 근육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죠. 알렉산더는
지금 인도의 경계가 되는 인더스강까지 진출합니다. 여기서 열병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동성애자였죠. 고대 그리스나 심지어 로마의 경우에도 그 남자들은 젊은 남자와 동성애를 하는 것이 남자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도 그 동성애, 지금으로 치면 에이즈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의 전통은 뭐냐? 누가 지도자의 장례를 치르느냐, 이것이 누가 권력을 승계하느냐의 문제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그 알렉산더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넷으로 나눠집니다. 알렉산더의 부관들이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래갖고 프톨레마이오스 여기를 차지합니다. 이집트 일대.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팔레타이로스는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터키 중부가 아나톨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안티고네스, 이것은 마케도니아, 테살로니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테살로니키입니다. 이쪽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누구냐?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우선 이집트를 한자로 쓰면 애굽입니다. 애굽. 성경에는 애굽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의 탈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애굽이라고도 쓰지만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가 아닌데 어쨌든 둘 다 그리스어를, 이집트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음역한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고 한글로 표현한 거죠.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이것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 그래갖고 이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알렉산더의 부관 중에 누구냐? 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쭉 이어져요. 그래갖고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그 파라오가 누구냐? 그전에는 이집트에서 파라오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 프톨레마이오스부터는 그 왕에게 붙여진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뭐냐?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됩니다. 공동왕이었죠. 그리고 그 카이세리, 시저죠. 그 시저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카이사리온이에요. 이 15대 마지막으로 프톨레마이오스는 멸망합니다. 그랬는데 책을 읽다 보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천문학자이긴 하지만 왕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쓰겠죠.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천동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소테르 왕 이후로 계속 그리스 후예들이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쪽으로 건너와 살았겠죠. 그런데 그 이집트로 이주한 그리스들 중에 파이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 나일강 그 하류 지역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죠. 왜 알렉산드리아입니까? 알렉산더의 도시란 뜻입니다. 자기가 바로 알렉산더의 후예란 뜻이죠. 지금은 물론 여기를 카이로라고 부르지만, 그 이주한 그리스인들이
이 파이움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리스 왕조가 식민 도시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잘 나갈 때는 그리스인들이 잘 나갔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후예들은 점점 더 몰락하게 되겠죠. 궁핍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그리스인들은 이집트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던 거죠. 근데 이제 로마 지배가 시작되면서 그리스인들은 별 볼 일 없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미라를 만들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미라를 만든 뒤에 그냥 나무로 둘둘 말거나 간단하게 관을 짜가지고 관 위에 나무판을 붙이고 이렇게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얼굴만 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죽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미라의 얼굴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만들어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느낌이 있죠. 어떤 미술학자는 이게 파이움의 인상파 작가의 그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900여 개가 있었는데 전 세계의 박물관으로 곳곳으로 나뉘어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도 이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관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알렉산더가 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지역까지 진출했는데 그게 옛날에는 박트리아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파키스탄 북서부 이 지역에 간다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정복지 중심가에 정복자의 동상을 세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의 침입 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생겨났죠. 그런데 불교가 힌두교에게 밀려요. 왜냐?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관념이라는 게 뭡니까? 사물 중에 사조.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그 불교를 믿으라고 하려면 뭔가 눈으로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각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 불교 교리의 어려움 때문에 불교에서 이 동상을 세우는 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상을 만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불상을 만든 경험이 있느냐? 전무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알렉산더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주했던 그리스 후예들 중에 조각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각공이 그리스 스타일로 부처를 조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튜닉 형태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주름 잡힌 이 것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복장, 그리스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인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뚝한 코, 그 다음에 뽀글뽀글한 곱슬머리, 이것은 다 그리스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결합된 이런 형태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고, 이것이 조각이나 미술로 나타나는 것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제국주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 전쟁과 약탈하면서 포로들을 잡아서 그 노예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 특징을 노예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그 식민지를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적 제국주의가 있고 경영식 제국주의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이 로마는 트로이의 유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형제인데 이 둘은 늑대의 젖을 먹고 태어났다고 성장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군단의 복장을 보면은 이 늑대의 가죽을 털을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늑대의 후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징기스칸도 그렇죠. 몽골도 자신들이 늑대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납니다. 그래갖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승리하죠. 그래서 이 로물루스에서부터 로마라는 명칭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가 지중해를 완전히 정벌할 할 때 트로이의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선조들은 트로이에서부터 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지역은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 이 로마가 이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에트루리아가 멸망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태리 반도 전체로 확대가 된 것이고 나중에는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는 거죠. 그런데 라티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격에 따라서 그 어미가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라틴입니다. 이 라티움의 형용사가 라틴인데 라틴은 상당히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건 뭐냐? 라틴어 계열. 고대 로마어가 라틴어죠. 라티움. 라틴. 계열이 어느 나라느냐? 그 이태리 반도에서 퍼져가지고 지중해 북부, 유럽의 남부 지방을 점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의 경우도 역시 로마어와 유사한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 그래서 스페인이 그 아메리카를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이라는 것은 라티움의 형용사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는 정복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로마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즉 절대적 강자인 나라가 하나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감히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못하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피스, 팍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앞에 다리우스 1세가 왕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비아 아피아를 만들었습니다. 뭐냐? 로마에서부터 각지로 가는 소위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피아 가도는 로마 최초의 도로인데 이 로마인들은 길을 만들 때 완전 군장을 한 4명이 어떤 대열이 있을 때 가로를 오라고 하고 세로를 열이라고 하죠. 5명이 원래는 5예요. 그런데 로마의 경우는 4명이 완전 군장을 하고 진군할 수 있는 그 넓이를 그것을 4명이 완전 군장하고 걸을 수 있는 오를 지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가도입니다. 이 비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way란 뜻이에요. 길, 앞이야 길.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지만 옛날엔 다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항공우편은 뭐라고 그랬느냐? 비아 에어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항공우편을 비아는 way란 뜻이에요. 어쨌든 로마 정복전의 군단은 중심은 분단장 중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5,000명 전투인데 당시에 그 군인들은 전투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병과가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건축, 누구는 치료 이런 식으로 누구는 취사 나눴던 거죠. 그래서 기술과 전투력을 지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은 그럼 왜 전투를 하느냐? 은퇴를 하면 자기가 소속돼 있던 군단 있지 않습니까? 이 군단장이 확보한 식민지, 지금 로마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시저가 이쪽 갈리아 지방을 차지했다. 그럼 은퇴한 다음엔 이 갈리아 지방에 와서 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한 땅을 받느냐? 그 계급에 따라서 받는 땅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군단장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재관 카이사르가 등장하는데 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낳은 아들이 카이세리온이죠. 독재관인데 이 독재관은 딕테이터라고 합니다. 딕테이터는 원래 비상한 시국에 맞는 임시직이에요. 그럼 비상시국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딕테이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종신 딕테이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에게 권력이 있다를 주장하는 공화파 이면서 양자인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저가 최후로 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딕테이터라고 하는 것에서 딕이라고 하는 건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모아놓은 것이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사전. 그 다음에 받아쓰기를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명령하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갖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불가리아 쪽의 여성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부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기독교에 심취해가지고 나중에 뭐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의 조각을 찾았다. 그래서 뭐 성인으로 추앙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버림받은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나중에 이제 그 테베레강에서 막시우스와 전투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계시가 있었답니다. 구름이 몰려드는데 이렇게 생긴 모습에 구름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병사들에게 그 방패단 모두 그 문양을 그리도록 하고 막시우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로 연결되죠. 그 뒤에 테시도우스도 아셔야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뒤에 훈족이 이동하면서 고트족이 발칸반도로 이동해요. 이건 좀 뒤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보시겠습니다. 고트족이 발칸반도로 이동하면서 서고트족은 트라키아 북부, 지금의 불가리아입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 들어와 살아라 라고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마입니다. 서로마에서는 더 이상 그 노후를 보장해 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용병으로 사용됐던 그때 사용됐던 게르만 민족이 로마 군단의 정식 병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들은 땅을 잃고 농노화가 됩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했던 에트루리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들은 낙관적 세계관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후는 현실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에트루리아인의 관입니다. 관 뚜껑에 보시면 지금 부부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뒤에도 이러한 현재의 현실이 죽음 뒤에도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입니다. 왜 비스듬히 앉아서 누워서 먹느냐? 그래야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음식 맛을 즐기기 위해서 잔뜩 먹어놓고 속이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면 닥터를 이용해서 가서 토하고 또 계속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로마는 이 건축술에서 매우 뛰어난데 로마 건축술의 두 가지 특징은 콘크리트와 아치입니다. 지금 이게 아야소피아 성당인데 결국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붕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잡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돔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우에는 현무암이라든가 그 굉장히 단단한 돌을 일일이 갈아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냥 시멘트와 잡석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편하고 쉬워요. 쉽게 대형 큰 돌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는 수메르 쪽에서 시작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치 기술입니다. 자, 이것은 세고비아의 수도교회예요. 이것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가르교입니다. 이 가르교는 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치가 있죠. 아치가 있죠. 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으면 뭐냐? 첫째, 재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 채워도 되죠. 두 번째, 이 아치의 특징은 위에서 누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축수 중에 중요한 것은 아치예요. 아치. 이것이 나중에 성당을 만들 때도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교는 경사도가 0.2 내지 0.5도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을 도시의 외곽, 보통 20km 외곽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20km를 이걸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0.2도에서 0.5도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경사도가 너무 낮으면 물이 안 흐르고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0.5도보다 더 높으면 물이 빨리 흐르면서 물이 양쪽으로 튀기 때문에 물의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교에서는 이 경사도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그 아래에서 위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이 지붕인데 이게 벽면이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치는 남아있어요. 아치는. 이게 바로 아치의 힘이죠. 그리고 이것은 콜로세움 모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출입구 다 아치로 되어 있죠? 다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 앞에 보시면 여기 평평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모래를 깔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투사 경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래 깔린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합니다. 아레나. 그 다음 로마 예술의 특징은 뭐냐?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에 비해서는 그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지지대가 필요한 조각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모자이크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성소피아 성당 나오는 쪽에 그 아치가 있고 아치 윗면에 되어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금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종 색깔의 돌을 이용해서 네모로 자른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황금이죠. 금박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왼쪽은 유스티아누스, 오른쪽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지금 이건 뭐냐? 이것은 이스탄불 도시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죠.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울이 자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콘스탄티누스는 이 도시를 신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겁니다. 왜 성모 마리아한테 바치느냐?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는 신이거나 반신반인이죠. 그럼 누가 인간의 소원을 잘 들어주겠어요?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유럽의 각 도시들은 그 도시의 수신이 성모 마리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이름에 독일의 경우는 프라우엔 키르헤, 프라우엔은 영어로 하면 마담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노틀담이죠. 노틀담. 담은 마담, 즉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자, 왼쪽은 유스티아누스입니다. 지금 여기 뭐겠어요? 그 유스티아누스는 성소피아 성당을 그 작은 규모의 성당을 헐고 매우 큰 규모로 지었어요.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출구 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친절하게도 이 앞쪽에는 거울을 달아놨어요. 이 뒤를 보라고. 그 다음 이것은 이스탄불 모자이크 박물관에 있는 바닥에 있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 요것들이 다 돌인데 색깔이 다른 돌이죠. 그래갖고 색깔이 다른 돌을 실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니 해도 로마의 예술의 중심은 모자이크입니다. 그 뒤에 프레스코화가 등장한 거죠. 중세 유럽은 프레스코화지만 로마는 모자이크다. 그 다음 이 동상은 뭐냐면 그 이집트의 조각상을 보면 다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 조각상은 최초로 선 모습을 서 있는 조각상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으려면 전체 인간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죠. 그래야 평평하게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입상이라는 점에서 이 조각상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은 라오콘입니다. 그 트로이 신간인 라오콘이 이제 그리스 목마를 성 안에 들이자고 했는데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니까 두 마리의 뱀을 라오콘에게 보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지금 라오콘과 신관 라오콘과 두 아들이 지금 두 마리의 뱀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인데 그럼 이게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냐? 미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뱀의 압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 신체 근육의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는 근육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원반 던지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 조각 아닙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없죠. 이만큼 인간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의
조각상이죠. 로마 시대 겁니다. 로마 시대는 그리스에 비해서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밑에다가 지지대를 세웁니다. 사실 이게 지지대예요. 이게. 로마는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영국까지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병사들은 군단장을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군단장이 새로운 땅을 얻으면 은퇴 후에 그 땅의 지주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확보할 식민지가, 새로운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전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을 경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농토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 금방 황무지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 농토를 아주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포로 노예를 이용해 가지고 경작을 하죠. 그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광대한 토지란 뜻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해봐야 뭘 해도 더 이상 자기의 이해관계가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킬 나라가 없는 로마 시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이 되어서 자장농을 육성하는 토지개혁을 하고 빈민, 무산자를 돕는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파가 암살해가지고 로마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에 그 시신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혁도 실패하니까 결국은 떠돌이 신세가 된 자유민들입니다. 그럼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대량으로 식량이 생산되는 지역이 이집트입니다.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장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집트의 밀을 로마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밀로 빵을 만들어갖고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빵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커스라든가 이 무료로 이런 경기들을 진행합니다. 결국은 이 빵과 유흥거리로 이 자유민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자기 시에서 빵과 서커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 물질적 이득과 먹을 것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이런 것만 공급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이것을 우민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우민정치라고 하면 3S죠. 섹스, 포르노, 스크린, 영화, 스포츠, 여기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가하고 흥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동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스탄불 히포드롬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인데 지금 이곳은 원래 이집트에서 빼앗아 온 것인데 옮기는 도중에 이게 부러졌대요. 그래갖고 밑에 돌을 괴고서 세운 건데 이 밑에 기단. 이 사진을 보시면 요게 기단인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오른손에 뭔가 이렇게 둥그런 걸 들고 있는 게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황제의 특별석이겠죠. 이렇게 막을 쳤어요. 특별석. 전차 경주 승자에게 하살 면류관을 손에 쥐고 있죠. 그러면 옆은 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밑에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들이에요. 관객들. 그래서 이 기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벨리스크를
바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훈족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훈족이라고 하는 것은 흉노예요. 흉노. 한나라 때 한무제가 그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을 몰아냈죠. 결국 이 흉노족이 그 자기들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계속 서쪽으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 흉노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또 거기도 부족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갈래가 훈족이라고 합니다. 훈족. 그래서 가리라는 건 나라란 뜻이래요. 훈족의 나라.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헝가리죠. 헝가리, 훈족의 나라. 그랬는데 이 부다페스트 쪽으로 들어온, 헝가리 부다페스트 쪽으로 들어온 것이 누구냐? 마자르족, 훈족 중에서도 마자르족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작은 부족이 있는데 그 7부족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들어왔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 말을 탄 7명의 부족장의 동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훈족은 흉노족의 그 일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족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이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은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동력이 빠르고 전투에 능하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훈족 중에서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사온다 하면 울던 아기도 그쳤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누구냐?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틸라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었던 은화 같아요. 은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하기 위해서 보낸 경고다. 그래서 이 훈족을 신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훨씬 더 무서운 군대가 등장하죠. 몽골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몽골 군대에도 역시 신의 채찍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더 이상 지켜야 될 나라가 없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용병을 돈만 주면 전투하는 게 용병이죠. 이 용병을 정규군에 편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장이 누구였냐?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이었는데 이 용병 대장이 황제에게 궁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지금 게르만 민족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서로마 황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무조건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난리판이 나는 거죠. 도적대가 횡행하고, 횡은 가루란 뜻도 있고 느닷없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 예상 못하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횡행입니다. 뜻밖의 없는 재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횡재라고 한다 그랬죠. 횡재. 그래서 이 서로마는 쑥대밭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 봉건제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동로마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자, 여기가 동로마죠. 이쪽이 서로마고. 그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 동로마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로마 교회는 교회가 어땠느냐?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원래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집정관의 사무실,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공간을 확보한 이러한 형태가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도매 형태입니다. 도매 형태. 그래서 이것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도매 형태예요.
팔각형의 산 비탈레 교회입니다. 이것은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 로마가 동고트족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쪽 여기가 라베나입니다. 이쪽으로 진출해서 여기까지 점령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산 비탈레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 색깔이 있는 돌로 만든 조각이죠. 모자이크. 유스티아누스입니다. 이 모자이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로마는 이런 형태였고 동로마는 도매 형태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고트족이 들어오면서 고트족은 유목민족이니까 가운데에 지지대를 높게 올려갖고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트족의 양식이다. 희한하네. 이상하네. 그래서 이 양식을 뾰족뾰족한 첨탑 구조를 고딕 양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한 유파였던 고트족의 양식이다. 그래서 고딕 양식이에요. 이렇게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하는데 첨자를 보세요. 밑에는 대자고 위에는 소자죠. 그러니까 밑에는 크지만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 이것을 첨탑이라고 합니다. 첨예하다란 말을 쓰죠. 첨예하다.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훈족의 이동으로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고 팍스, 평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서 7세기 후반에 무함마드 이슬람이 발흥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랍 세력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요. 결국은 유럽은 무역을 할 통로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교역이 막히게 되면 모든 나라는 궁핍해집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1973년 4년까지는 남쪽보다 더 경제 상황이 나았다 그러죠. 그런데 1968년에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북쪽의 영역을 침범해서 납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강제다라고 하면서 유엔에서 제재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쪽은 유엔에 의해서 계속 경제 봉쇄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북쪽의 경제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결국 흐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도적대가 출몰하고 그럼 도적대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힘센 도적대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의탁한다는 건 뭐냐? 농산물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목숨을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의 크기에 의해서 왕과 영주로 서열화가 됩니다. 영주도 힘센 영주가 있고 힘이 약한 영주가 있어요. 이 서열화가 상황이 바뀌면 서열도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주보다도 힘이 없는 왕이 껍질뿐인 왕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봉건제가 지배적 사회 체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횡포를 부리니까 그 사회의 자발성과 에너지는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로마군의 주둔지가 도시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봉건제가 되면서 영주가 장원을 만들어서 담을 쌓고 그 안에서만 지내죠. 그러니까 도시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건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원래 알프스 북부의 유럽은 빙하기에 표토층이 깊게 깎여서 평원이라고 하죠. 자, 튀어나온 부분이 깎여서 평평해진 건 평원. 그 파인 부분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평평해지는 건 평야 이렇게 되죠. 어쨌든 깊게 깎이기 때문에 토양이 매우 척박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굶주렸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남미에서 감자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 감자가 유럽의 기근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이라든가 이 유럽 북부 쪽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죠. 그거에 비해서 남부는 산악 지역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역 중심의 해안 도시 국가가 존속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유럽으로 관광을 가면 가는 곳들이 다 해안 도시들이 지금도 남아있을 때 그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이 세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지중해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세기까지는 이포제였는데, 이포제라는 거, 이포는 채마밭입니다. 즉 채소를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물을 이용해서 논을 이용해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죠. 이포제인데 땅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경작을 하고 한쪽은 양이나 염소 이런 걸 키웁니다. 그럼 그 가축의 배설물이 바로 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경작을 하고 가축을 키우는 이것이 이포제인데 비해서 온화해진 기후 덕분에 11세기부터는 3포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봄에 작물을 키워요. 춘경지. 가을에 씨를 뿌려서 작물을 키워요. 추경지. 그리고 3분의 1은 땅을 놀립니다. 워낙 땅이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휴경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11세기가 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단 거주였던 이 도시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십자군의 원정으로 무역과 상업이 부흥한 부분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상인이 도시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도시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로마 군단 거주지이면서 교차로 그리고 강 주변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대도시들은 다 옛날에 로마 군단 거주지였거나 교차로와 강 주변 교역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상업이 부흥을 하면서 이제 길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고대 로마부터 유럽에는 상공업 길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상업과 공업 길드가. 그러면서 이제 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제 제도로서의 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 대학이라고 합니다. 1088년에 설립됐다고 하는데 이 사진은 볼로냐 대학의 도서관 사진입니다. 예쁘죠?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쌍은 서로란 뜻이죠.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영주에게 땅을 줍니다. 그러면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왕이 요구하면 항상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왕이 땅을 회수하면 더 이상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동양 봉건제와는 다르죠. 동양에서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신하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서양은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 시기에 바이킹들이 해안 도시를 약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요새화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만들고 이 앞에 물을 끌어들여요. 잘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지금 이 성문이 있는데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광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광장을 둘러싼 곳은 다 겹겹이 집들이 지금 길이 전혀 안 보이죠. 집들이 빼곡합니다. 그래서 미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적이 들어오면은 양쪽 주택에서 건물에서 그 골목길에 들어온 적병을 처치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요새화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장원이라는 건 농사를 지어서 그 공물을 받는 거잖아요. 장원보다는 그 상인과 장인들이 벌어들이는 돈,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성벽 안에는 최대한 많은 건물, 왜냐하면 도시 안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와야 방어가 쉽죠.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 디태치드 빌딩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없이 다 건물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옆집 소리가 다 들리죠. 소음이 크지만 단열이 잘 된다는 긍정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집의 주택의 형태들이 식민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라카라든가 이런 그 유럽의 식민지 도시들을 가보면 식민지풍의 창문이 달린 2층짜리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 밀집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결국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방어력이 상승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전염병이 많이 돌고 불이 나면 다 타버리죠.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과 정문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 안에 광장이 있고 광장 중심에 항상 성당이 있죠. 그 성당 주변에는 여러 겹의 좁은 도로가 있어서 방어를 위한 미로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광장에 가까울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은 교통이 편한 곳이죠. 귀족과 부연 상인이 거주하고 그 외곽은 이 바깥쪽은 바깥쪽은 장인과 하층민이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세금은 집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거든요. 이 암스테르담은 물에 접한 길이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다 좁죠. 그래서 전면은 좁고 안쪽이 긴 구조로 대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은 좁게 하지만 뒤에는 안뜰을 배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창문의 크기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주택들은 중세 주택들은 어떻게 되냐? 밑에는 창문이 좀 크지만 위로 갈수록 창문이 작아져요. 그리고 가능하면 창문의 개수를 줄입니다. 물론 위로 갈수록 창문이 작아지는 이유는 그 크기가 똑같으면 이 벽돌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의 안정성을 위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창문을 작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한옥과는 구분되죠. 자, 지금 이게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한옥은 앞에 마당을 둬요. 유럽에서는 뒤에 마당을 두죠. 하지만 앞에 마당을 두어서 도로 쪽을 개방합니다. 참고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구들, 바닥을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제의 마루가 합쳐진 것이 한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낙 이 본문제가 길어서 둘로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초원지대, 유목민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안녕.